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영재들이 모였네요. 영재. 우리 과학 영재들 반갑고요. 또 저도 이제 고2, 초5 이제 아빠인데요. 사실 우리 애들한테도 잘 설명 안 해주는 이런 비밀스러운 아주 중요한 또 과학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광주로 달려왔습니다. 먼저 여기 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학생들 여기 아빠 엄마가 최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선생님과 강의 한번 열심히 듣고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바다가 미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갯벌이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세계 자연유산 한국 갯벌의 가치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꼭지 정도 있어요. 1, 2, 3, 4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 바다가 특별한 이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바다가 정말 대단하다. 왜 특별히 우리 바다가 좋은지,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머드맥스, 한류를 탄 K 갯벌의 가치. 머드는 아죠. 머드팩 이렇게 갯벌 가면은 머드맥스. 이게 되게 이제 히트친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한류를 소개하는 일환으로 계속 매달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 왔는데 이때 갯벌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K 붙으면 이제 우리나라라는 뜻이죠. 코리아 K 갯벌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데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루 카본의 보고 우리 바다를 사수하라. 네, 여기서 블루 카본 나와요. 영어예요, 영어. 요즘 그 초등학생들이 아마 선생님보다 더 영어를 잘할 것 같은데 블루는 뭐예요? 블루. 파랑. 파랑은 무슨 뜻? 바다. 보통 바다를 우리 블루라고 그러죠. 육상은 그린. 그렇게 말하니까. 카본은 뭐예요? 카본. 탄소. 우와, 다 알아. 우와, 탄소.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졌죠? 탄소. 탄소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블루카본은 바다의 탄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바다의 탄소가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좀 어려워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되면은 하고 아니면은 조금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 리빙 쇼라인이라는 건데 그거 한번 이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요. 지구가 아프다. 지구가 막 화가 났어. 왜 그럴까요? 너무 더워요. 오늘도 덥죠? 이걸 우리는 보통 지구온난화 그리고 뭐 기후변화 이런 말 하죠. 자, 기후는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계절. 그렇지, 계절. 근데 아침에 막 춥고, 낮에 막 더워요, 요새. 이건 뭐죠? 날씨. 구분 잘했어요. 근데 솔직히 요즘 기후하고 날씨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하루에도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이게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는 한쪽이 막 뜨거워지고, 한쪽은 막 차가워지고, 이 차이가 이 변화가 큰 거예요. 기후변화라고 해서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보통 사람들 생각하고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영재니까 기후변화는 베리에이션이 크다. 이걸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지금 선생님도 캐나다에 오래 있었어요. 캐나다, 뭐 호주, 중국 이렇게 미국에도 오래 살았는데 지금 캐나다는 선생님 있을 때는 좀 추웠어요. 영하 한 30도, 20도 되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 여름 날씨가 35도. 근데 거기 사는 친구한테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오로라 봤대, 오로라. 그리고 영하 20도. 눈 온대요, 눈. 5월 달에. 이게 이제 변화예요. 너무 예측이 안 돼요, 기후. 우리 여러분들 매일매일 날씨 예보 어디서 해요? 기상청.
기상청 예보 어렵죠. 잘 안 맞죠. 비 온다고 해서 막 우산 갖고 나가면은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 그죠? 비 안 온다고 해서 나가면은 막 소나기 내리고. 사실 되게 어려워요. 기후 같은 걸 예측하는 거. 날씨조차.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구가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기후변화가 최근 100년 동안 한 1.1도 올렸어요. 근데 1.5도가 마지노선,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아시죠? 전 세계가 지금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1.5도 마지노선을 채택한 게 파리 협정이에요. 2015년에. 그 이후로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은 탄소가 배출되고 탄소가 다시 흡수되는 거를 똑같게 만들자. 이게 뭐냐면 탄소 중립. 중립이 뭐예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이게 같이 들어주는 거. 그죠?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똑같으면 그게 중립이에요. 영어로 하면 net zero라고도 표현해요. 둘 다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 1.5도가 넘어가는 선, 이거를 우리 과학계에서 2029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앞으로 한 30년 정도 후까지 우리가 잘 이렇게 탄소를 줄이고 이런 노력을 하면 그냥 그래도 지금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막 그냥 개발하고 막 석탄 쓰고 석유 쓰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탄소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2050년에 한 3도 이상 올라요. 지금 보통 이거는 1.5도 오른다, 3도 오른다라는 건 기준이 있어요. 기준. 산업혁명 이전 1850년 대비 몇 도 상승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석유 이런 거 안 썼으니까 지금보다도 한 1.5도 정도 기온이 낮았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2100년 되면 3도 이상 오른대요. 여러분들 2100년까지 살아야죠. 와, 아빠 엄마도 사셔야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2100년 돼서 3도가 오르면 전 국토의 4%, 인천은 절반이 침수된대요. 우와. 기온이 오르니까 빙하가 막 녹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수면이 계속 올라오면 저지대는 다 물로 덮이겠죠. 침수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어려운 시기에 가장 우리의 그 미래, 솔루션,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정답. 우리나라 바다 제가 색깔로 말해, 색깔. 우리 서해안 가면 무슨 색? 그 갯벌이 많으니까 황토색, 노랑색. 그죠? 그럼 동해안은 무슨 색? 파랑인데 아주 진한 파랑. 그래서 내가 쪽빛 이렇게 말해요. 남해안은 무슨 색? 붉은색. 약간 비슷한데 핑크.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바다를 무지개색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세계 5대 갯벌이라고 얘기했죠. 이 5대 갯벌의 진실 혹은 거짓, 이 비밀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드릴게요. 공개 강연 석상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석사 때. 그래서 우리 연구실은 갯벌 공부하는 연구실이었어요. 갯벌.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게 저서 무척추 동물.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버님들 좋아하는 스키다시입니다. 스키다시. 횟집 가면은 물고기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생물 있죠. 그게 뭐 굴, 뭐 홍합 여기도 나왔고 뭐 낙지, 뭐 조개, 고등 뭐 다 이런 거 저서 무척추 동물이에요. 척추가 없어요. 흐물흐물. 네? 우리는 척추 동물. 우리 이제 바다에 사는 많은 생물은 물고기 빼고 대부분 다 무척추 동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척추 동물이 단위 면적당 세계 몇 등? 그 종수가 제일 많다. 이걸 이제 밝혔어요. 박수! 우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서해안. 서해안에서 왜? 갯벌이 많으니까. 아까 어려운 영상 있었죠? 갯벌이 왜 생겨? 우리나라에 왜 많아? 물이, 이 지구하고 달이 막 끌어당기니까 물이 막 올라오니까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지구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다가 낮아지는 건 물이 부풀었다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이에 벌어진 공간, 이게 바로 갯벌이죠. 그럼 이 갯벌이 넓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면 그 사이가 넓어지겠죠. 어떨 때 넓어지겠어, 그럼? 조차가 클 때. 그죠? 그리고 경사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완만해야겠죠. 경사가 깊으면 동해안처럼 갯벌이 없어요. 거의. 근데 서해안은 경사가 엄청 완만해요. 0.1도. 그러니까 거의 평지 같아. 그래서 강화도 갯벌 가면은요, 물이 나가는 게 한 10km까지 걸어 나가도 갯벌이 있어요. 10km, 여기서 우리 집까지 10km도 걸어가야 돼요. 그래도 갯벌이 나와요. 가장 큰 갯벌이 발달한 곳이 강화도. 예전에 새만금 갯벌, 이런 곳들이 아주 큰 갯벌이 있던 곳이죠. 동해안 가면은 그냥 깊은 바다가 있어요. 동해는 한 30만 년 전에 형성됐다고 그래요. 아까 서해안은 8,000년이라고 말했죠. 마지막 빙하 이후. 자, 그러면 동해의 특징은 뭐예요? 바다가 깊어요. 돌이 많아요. 안반이. 서해는 모래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또 저도 무축지동물이 많아요. 근데 동해는 안반이 많아요. 그럼 안반에는 부착생물이 많아요. 얘네들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안반에 딱 부착해가지고 안 떨어지는 그런 생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서해하고 동해안하고 살아가는 생물들이 비슷하겠어요? 좀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바로 그거예요. 자, 봐. 그러면은 남해안은 어때요? 우리 여기 이제 광주 또 밑으로 순천, 뭐 무안, 뭐 엄청나게 또 갯벌도 있고요. 섬도 많죠, 남해안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아니지 몇 번째로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을까요? 우와, 선물 없어서 미안해요. 4번째 맞아요. 근데 그러면 서해하고 동해하고 중간 정도 되는 게 남해겠죠. 그래서 남해에는 서해에도 나타나고 동해에도 나타나는 생물이 많아요. 그래서 남해안의 종수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네,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왼쪽 보면은 해양수산부 한국 갯벌 생물 다양성 세계 최고 수준 입증이 이제 선생님의 논문이에요. 오른쪽에 봤죠? 두토막 눈썹 참깨지렁이 아까 그 다음 황해 비단고등 이 표면이 비단같이 이뻐요. 이렇게. 그리고 맨 오른쪽 칠개. 칠개는 7월에 많이 나와서 칠개라는 속설이 있어요. 군부, 조개, 성게 되게 많아요. 이런 생물들이 몇 종, 우리나라에 몇 종 있냐고 제가 논문으로 밝혔냐면 오, 엄청 많아요. 1915종. 여기 보이시죠? 자, 와덴해.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이게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앞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와덴해라고 그래요. 오늘의 주제인 세계 자연유산. 세계 자연유산, 한국의 갯벌보다 와덴해가 먼저 세계 자연유산이 됐어요. 갯벌 중에 전 세계에서 자연유산이 몇 개? 2개. 와덴해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갯벌. 이게 지금 2개 있어요. 여기는 2009년에 세계 자연유산, 우리나라는 몇 년도? 2021년도. 근데 제가 비교한 거예요. 우리나라 저서부척지동물 1915종, 근데 와덴이 400종, 영국 530종, 터키 680종, 북태평양 전체 500종. 우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으냐? 동해, 서해, 남해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더라. 여러분, 집이 달라서 우리 바다가 이 생물들에겐 집이에요. 우리 집이 뭐 이제 토양으로 될 수도 있고, 뭐 벽돌로 만들어진 집도 있고, 나무로 된 집도 있고,
그럼 거기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도 약간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서식지 환경이 다르면 거기에 적응하는 생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색깔, 무지개 바다 같은 환경을 가진 엄청나게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런 국가예요. 너무 고맙죠? 생물들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우와, 맞았어요. 이런 걸 요즘 뭐라 그래요? 블루푸드. 바다에서 나온 먹거리라고 해서 블루푸드. 그 블루푸드 1등이 뭐예요? 최근에 언론 보도 많이 나왔는데 김! 우리나라가 수출 세계 1위. 1조 원 달성. 지금 김이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럴 정도로 김을 많이 먹어요. 사실 김이나 해조류 같은 거는 서양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자, 해조류가 영어로 뭘까요? seaweed. weed가 뭐예요? 잡초. 엄청 무시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야, 저 잡초 같은, 바다의 잡초 같은 놈들. 그런데 그게 엄청 인기가 많은 거예요. seaweed. 이게 바로 해조류. 바다에서 나는 조류예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맛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얘기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해볼까요? 머드맥스. 자, 사실 오늘의 메인 스터디. 세계 자연유산. 아까 말씀드렸죠. 갯벌 중에 세계 자연유산은 전 세계 두 군데다. 와데네,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럽 와데네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갯벌을 잘 관리했어요. 아까 이제 저서부처 동물 종수만 가지고 그 갯벌의 가치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2009년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1년도에 이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이게 네 곳이 등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갯벌이 상식적으로 되게 중요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건 알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까? 이게 이제 우리 과학자들, 공부하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갯벌의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재화적인 가치,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개념을 잡으신 분이 세계적인 경제학자, 여기 이제 코스탄자, 로버트 코스탄자라는 분이에요. 여기 사진이 있어요. 그 옆에는 누구? 저예요. 한 7년 전에 제가 초청했어요, 서울로. 그래서 강화도 갯벌로 모시고 가서 자, 갯벌을 봐라. 이렇게 무한한 가치. 근데 이분이 무슨 논문을 썼냐면 1996년에 네이처라는 잡지 아시죠? 네이처. 세계적인 잡지. 거기에 습지가, 갯벌이 농경지의 100배, 산림의 10배의 가치가 있다고 그런 논문을 발표해요. 되게 어렵죠.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입증하기는. 그래서 그 연구를 저희가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하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려면 항목을 정해야겠죠. 어떤 부분에서 가치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급, 따라해볼까요? 공급. 우리가 뭔가 공급받는다. 그러면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먹을 거. 그렇죠. 먹을 거 많죠. 그리고 바다는 기후도 조절해주고요. 오염도 정화시켜주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조절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써있죠? 문화 서비스. 우리 갯벌에 가면은 체험하죠. 교육하고 관광하고. 이게 다 문화 서비스예요. 은연중에 그 자연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주고 있고 우리는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 위에 세 가지 서비스를 지탱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지원 서비스예요. 지원 서비스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생물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저렇게 해산물도 공급해주죠. 그 생물들이 또 여러 가지 수질 정화도 해주죠. 또 그 생물들 보러 막 체험하고 같이 놀고 그 문화 서비스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지원 서비스예요. 근데 이 지원 서비스가 좀 어려워요. 돈으로 환산하기가.
생물이 어떤 종이 있으면, 몇 종이 있으면 그게 돈으로 얼마일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서비스를 분석합니다. 근데 현재 제가 발표한 거는 조절 서비스, 그다음에 여기 문화 서비스 이 두 가지만 발표했어요. 그래서 연간 우리나라 갯벌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 중에 조절 서비스는 16조 원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조절 서비스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걸 우리가 밝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염물질이라고 여겨지는 질소, 따라할 거야? 질소, 여기 인 이런 거 비료에 많이 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갯벌이 한다. 그게 돈의 가치를 따지면 얼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분 바다에 막 파도가 치잖아요. 그리고 막 그 태풍도 몰아치고 일본에 막 쓰나미 오고 이런 거 바다에 있는 식물들 염생식물 뭐 여러 가지 뭐 해조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굴 껍데기들이 이렇게 막 무덤으로 있는데 이런 게 많이 있으면 파도 막 치는 거 이렇게 좀 막아주겠죠. 이게 이제 파쇄 효과를 이제 감소시키는 역할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막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안에 막 물이 막 침수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 다 쓰러져요. 그죠? 도로도 막 파손되고 그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갯벌이다. 이해되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생태계가 없을 때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건설하는 비용이라는 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비용법이에요. 이건 좀 어린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해서 대체비용법이라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2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갯벌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높다. 그래서 갯벌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네, 우리나라 갯벌 최고예요. 자, 세 번째. 블루카본 얘기합시다. 사실 블루카본은 아까 바다가 흡수해주는 탄소예요. 육상에는 나무가 탄소를 흡수해줘요. 그럼 바다에도 나무가 있어요. 바다에 있는 나무 중에 대표적인 게 아열대 지방 가면 맹그로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맹그로브가 근데 선생님이 논문을 썼어요. 2040년이 지나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 얘네들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제주 남단, 양쯔강, 그 다음에 저희 후쿠시마까지 올라왔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나라 남부까지 올 수 있어요. 물고기도요, 점점 아열대성이 많이 올라왔어요. 명태 다 러시아로 갔어요.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요. 오징어 풍년이에요. 옛날에 오징어 저 밑에 많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결국은 탄소를 줄여야 해요. 여러분들 탄소 중립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2050년까지 넷 제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는 탄소 발생 안 해. 그러면 CO2 발생 안 해요? 그럼 온실가스가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구가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지금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2030년까지 현재 2018년 기준에서 40%를 감축해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먹고 쓰고 뭐 또 교통 엄청나게 CO2 많이 나오잖아. 우리 자동차 타고. 우리 그냥 옛날처럼 살 수 있어요? 자연에 있는 거 먹으면서 원시인처럼 뭐 그냥 걸어 다니고 전기도 쓰지 않고 어렵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전기는 필요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다를 조금 더 잘 가꿔주면 바다가 너무 고맙게도 탄소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잘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갯벌. 갯벌이 바로 탄소를 흡수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엄청 잘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어요. 박수!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갯벌이 있어서 매년 이산화탄소를 48만 톤 흡수해줘요. 우와, 엄청 많이 해요. 저기 자동차 20만 대가 매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 갯벌이 흡수해 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탄소 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네들 갯벌 이렇게 잘 보존하면
자동차 20만 대 그냥 써도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갯벌을 더 잘 갖고 와야겠죠? 네. 근데 그 주인공이 뭐예요? 이 작은 생물이에요. 저서미세조류. 따라할까요? 미세조류. 저서는 뭐예요? 낮은 데 사는데, 땅바닥. 미세는 뭐예요? 마이크로. 보통 한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 여러분 1mm의 10분의 1 등급. 눈으로 잘 안 보이죠? 얘네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생물이에요. 단세포고요. 광합성하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탄소를 흡수해줘요. 갯벌에 가면은 큰 나무는 없지만 표층에 엄청 이 미세조류가 많아요. 이 친구들이 다 탄소 흡수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그 친구들이 흡수하고 죽으면 다 가라앉아가지고 침전되고 퇴적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갯벌은 몇 천 년? 8,000년 됐다 그죠? 8,000년 동안 얘네들이 그걸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8,000년 전에 이산화탄소도 묻혀 있어요. 이 땅. 그걸 밝혔어요. 그 메커니즘. 그게 블루카본. 이 정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질문도 있을 텐데. 리빙 쇼어라인은 국가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해안가를 탄소를 많이 흡수해주고 침식이 안 되고 생물 다양성을 늘리고 산성화를 방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상당히 어려운,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이거 공부해서 연구자 되면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여주면 이렇게 막 황량한 갯벌도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요. 여러분들 5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다식목일. 맞아요. 선생님이 바다식목의 날 행사, 기념행사 특강도 하고 왔었는데 거기서 이거 얘기했어요. 우리 바다에 나무를 심자. 바다에 염에 잘 적응하는 저항성이 있는 그런 염생식물. 여러분도 아시죠? 갈대, 칠면초 등등 여러 가지 염생식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염생식물이 60여 종 있대요. 그런 것들을 막 심어서 탄소를 많이 흡수해 주자는 뜻이에요.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바다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평상시 갯벌이나 문화유산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건데요. 일단 질문 있으시면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성함과 소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미세조류가 탄소를 흡수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탄소를 흡수하는 미세조류 종이 한국에는 몇 종류가 있나요? 잘 물어봤어요. 우리 미세조류라 함은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갯벌에 있는 미세조류의 80에서 90%는 규조류라는 종류예요. 저서규조류. 그래서 규조류는 뭐냐면 이렇게 세포가 샬레같이 생겼어요. 상각, 하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세포인데 이 실리케이트라고 들어봤어요? 규소라는 물질로 이게 되게 단단하고 안 부서지는 그 규소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세조류예요. 그 미세조류가 우리나라에 한 500종 정도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미세조류, 규조류가 바로 이 탄소를 흡수해 주고요. 이거 말고도 뭐 셀리에이트라든가 블루그린 엘지 등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미세조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연구실에서 저서규조류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어요.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엽록소예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소. 엽록소가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산소하고 우리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CO2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산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산소를 많이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바다를 막
그냥 지금처럼 아니 옛날처럼 뭐 간척하고 매립하고 오염시키고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 생물들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엄청 생물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는 해양 보호 생물을 지정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무척주 동물이 지금 31종이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뭐 바다 물고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유류도 있고요. 바다 거북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래도 많아요. 여러분들 돌고래 보러 전국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서해, 남해, 뭐 제주도, 동해에 돌고래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돌고래가 몇 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잘 모르면 막 500종 이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한 15종에서 20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살고 있어요. 상빙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고래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생물 다양성을 다 좋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먹이 생물이 바로 이 젖의 미세조류예요. 아까 여러분들 뭐 개찌렁이, 뭐 개, 고둥, 뭐 망둥어 막 많이 봤죠? 그 친구들이 막 뭐 긁어먹고 있었죠? 이 친구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층에 이렇게 누렇게 덮여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래서 밤이 되면 싹 내려가고 낮이 되면은 광합성을 하려고 햇빛을 보러 싹 올라와요. 내려가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막 몇 미터 간다 이건 아니고요. 표층에서 1mm, 2mm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죽으면 퇴적층에서 계속 쌓이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 태성물 깊이 5m, 10m까지 파서 그 안에 이 친구들을 조사해요. 그리고 탄소가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에서 제일로 이렇게 탄소를 잘 흡수해 준다는 걸 밝히게 된 거예요. 재밌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혹시 우리 갯벌에도 외래종이 있어요? 있어요. 외래종도 유해생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요. 서울대학교 해양저생태연구실 거기 가면 우리 바다 생물에 대해서 지금 한 120여 종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그걸 꼭 보세요. 그건 정확해요. 근데 뭐냐면 지중해 담치가 지중해에서 온 거예요. 한 100년에서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상륙했대요. 우리 바다에는 배가 이렇게 떠 있죠. 배는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어야지만 이제 거기 배가 이제 운항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라스트 워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석유를 이렇게 쫙 이제 수입해서 가지고 와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석유가 왔다가 석유를 다 이제 내려놓고 그 안에 그럼 텅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바닷물을 채워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요. 거기서 우리나라 바닷물을 버리고 다시 석유를 또 해와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바닷물이 다 섞이겠죠. 그러면서 그 바닷물 안에 들어있는 생물의 유생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토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중해 담치는 그냥 토종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던 생물이에요. 지중해에서 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시간의 문제예요, 외래종은. 최근에 우리 외래종은 갯근풀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동물 아니고 식물인데 갈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외래종이라고 지금 계속 신문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쿠로시오 해류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큰 해류의 흐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대만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와가지고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태평양으로 빠지는 이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있는데 따뜻한 난류예요. 난류니까 따뜻한 동네에 사는 유생들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이 와서 처음에는 정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걔는 따뜻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정착을 못하다가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기후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아남았대요. 그러면서 새로 개도 생겼고요. 새로 지렁이 들어왔고요. 새로 뭐 산호도 들어오고요.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외래종이. 그래서 대부분 그런 외래종이 들어오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유해 생물로 지정을 해요.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걔네들이 여기 정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거 되게 좀 가슴 아픈 뭐 말씀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외래종이지만 좀 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종처럼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많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다문화 가정도 있고 민족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외래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래종에 대한 관점을 지구는 하나예요. 바다는 다 통해요. 어디 살든 그 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외래종이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유해종이라고 부르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온 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아, 이 종이 들어와서 정말 여기 토착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로 아주 나쁜 종이냐?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 종들도 같이 잘 보호해야 돼요. 왜냐? 전 지구는 하나니까. 바다는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도.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왜 갯벌이 정사해요? 일본은 화산섬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하고 태생 자체가 달라요. 지금 안 배웠는데 지구가 하나였을 때가 있어요. 대륙을. 이걸 판게아라고 불러. 판게아. 큰 초대륙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지각이 분리되면서 여러 대륙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판게아에 붙어 있는 마지막 국가였어요. 근데 일본은 이게 떨어져 나오고 화산 폭발 이러면서 생겨서 이 일본 자체가 바다가 수심이 되게 깊어요. 아까 갯벌은 어떨 때 만들어진다고 했죠? 조차도 중요한데 일본도 조차가 물론 커요. 근데 경사가 완만해야 된다고 그랬죠? 육지로부터 바다에 이르는 경사가 완만한데 일본은 안 그래요. 가파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차가 커도 뭔가 퇴적물이 쌓여서 갯벌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갯벌이 적어요. 우리나라는 2,500제곱킬로미터 남한, 북한이 지금 2,400 합치면 5,000. 근데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10,000제곱킬로미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5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갯벌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갯벌은 아리아케해라고 큐슈 섬에서 이렇게 쏙 들어간 한 300제곱킬로미터. 거기 가면은 가리마 쪼개가 많이 나요. 거기도. 근데 그 정도 갯벌이 대표적인 갯벌이고 대부분 갯벌은 우리나라, 그다음에 황해, 그리고 중국의 갯벌이 많아요. 중국, 우리나라 합쳐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사 마련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함께 자리하신 우리 학부모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바다가 미래다. 그래서 우리 바다를 블루라고 지금 이제 오늘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블루 이코노미 시대가 왔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가치와 또 자원의 보고입니다. 우리들이 바다를 잘 아끼고 가꿔줘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 또 미래 세대에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의무감,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 청소년들도 지금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은 우리 바다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많이 버리지 않기, 그 다음에 뭐 샴푸 같은 거 안 쓰기, 뭐 이런 거. 우리 샴푸 말고요. 비누 쓰면요. 이 환경 호르몬이 바다로 적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사실을 어렸을 때 알고 샴푸를 안 써요. 지금도. 냄새 나나요? 비누 써요. 근데 비누도 뭐 이제 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씩 잘 지킬 수 있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 좀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오늘 호응도도 높고 여기 이제 광주에 영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바다 외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하나다. 이렇게 할까요? 자, 바다는 하나다. 감사합니다.